오빠, 늦었네.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전 부인이라는 분? 남편이 내 손에 얹어준 돈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배려가 저 지폐 2장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남편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낯설 만큼 말끔한 정장에 윤기 흐르는 구두, 얄밉게 반짝이던 시계, 그리고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시선을 피하던 그 눈동자까지.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내 볼을 스치는 바람은 습한 여름의 더위가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처럼 서늘했으니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 이야기는 사실 그 회상보다 훨씬 전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길 마트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던 나는 오랫동안 묵은 싱크대의 눅눅한 냄새와 사람들 탄 냄새가 섞인 옷깃에서 피어오르는 공기를 흘려보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를 10시간이나 지키고 나면 손목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저릿했고 발바닥은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올해 71살, 그리고 혼자 산 지 1년이 되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 오르막길을 천천히 오르며 나는 늘 하던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 그 사람 밥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도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얻은 유일한 자유 같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열어 불을 켜고 좁은 방에 혼자가 되면 그 자유는 금방 다른 얼굴로 바뀌곤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내 숨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아무도 없는 집의 휑한 공기가 심장을 꼭 쥐는 듯 조였다. 저녁을 데우며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남편을 원망하느라 보낸 지난 세월을 떠올리지 말자고. 이혼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그러나 진심은 늘 그 반대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사는 제대로 해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나? 나이 든 여자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후회도 결국은 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원룸 창문을 닫으며 나는 문득 약하게 떨리는 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유독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미열이 올라오는 듯 목 뒤가 뜨겁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앓는 밤은 이상하리만큼 길었습니다. 시계를 보아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일주일 뒤 완전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밤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면 춥고 덮으면 갑갑해져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진한 약 냄새와 내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새벽 3시가 지나도록 기침이 목을 긁어댔습니다. 손을 뻗어 물컵을 잡았는데 살짝만 힘을 줘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대로 쓰러져 버리면 언제가 돼야 누가 알아차릴까 하는 종류의 생각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아플 때만큼은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었는데 예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남편 명호는 투덜거리긴 했지만 열이 나면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손길이 적어도 스스로를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내가 이렇게 앓는 동안 혹시 저 사람도 어디선가 혼자 앓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다음 날 아침 겨우 몸을 추스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기침이 대답을 씹어먹었습니다. 선우야,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이 잠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연락은 지금은 잘 안 돼요. 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쌓아온 감정들은 그 침묵 속에 다 조각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물었습니다. 고향에는 집이 있나? 아들은 또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뭐 옛날 그대로 있겠죠.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편하게. 그 말이 가슴에 작게 파문을 남겼습니다. 편해진 건 아들뿐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에 다시 정막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막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종류였습니다. 의문과 불안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질감의 공기. 나는 작은 원룸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둘러먹은 약 봉지들, 덩그러니 놓인 도시락 반찬들, 밤새 켜놓았던 전기장판의 미세한 타는 냄새. 몸은 여전히 쇠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가보는 게 맞는 걸까?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을 뿐. 그날 저녁 퇴근해서 들어온 나는 주저앉아 신발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 살아있는지는 봐야 하지 않나?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혼했잖아. 남이야 이제.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 입안에서 도무지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이어도 남이 아니어도 45년은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였습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마트 월무표를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내 눈은 수첩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수첩의 종이는 오래된 듯 거칠고 얇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요일에 가보자.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오자. 말도 걸지 말고. 나 혼자 괜히 속 뒤집어 놓지 말고. 그 결심을 하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픈데 가슴 어딘가에서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돌덩이가 조금 치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젯밤보다 잠이 조금 쉬웠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멀리서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내가 향하게 될 그 길이 어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내 인생 50년을 뒤흔드는
가장 큰 충격을 불러오게 될 줄은.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새벽 첫 차를 타고 남편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지가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스토리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었고 머리는 맑지 않았지만 오늘은 늦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아 싱크대 위 전등만 켜놓으면 누렇게 멍든 듯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자 차가운 물이 피부를 파고들며 잠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기지개를 켜면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마저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작은 밥솥을 열어 미리 지어둔 밥 한 숟갈을 동그랗게 뭉쳤습니다. 김밥용 김을 꺼내 밥을 얇게 펴고 계란지단과 시금치를 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말아냈지만 이게 오늘 하루의 유일한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부분은 꼭 눌러 잡았습니다. 도시락통에 김밥을 정리해 넣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걸까? 확인? 걱정? 추억? 아니면 아직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룸문을 닫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아주 미세한 서늘함을 남겼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공기 중엔 이슬 냄새가 섞여 있었고 길바닥엔 쓰레기차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정류장 불빛 아래 모기가 몇 마리 맴돌고 있었고 벽면의 광고판에는 손때 묻은 자국들이 어떤 사람들의 시간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차가 서는 순간 바퀴에서 작은 먼지가 날렸고 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함께 기름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뒷자리 창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리에 등을 붙이자 식은 땀을 빨아들인 옷에서 특유의 눅눅한 얼룩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결연하면서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부산 외곽의 회색 건물들, 아침 햇살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골목들, 문 닫힌 가게의 셔터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가방 속 김밥통을 한번 눌러 확인한 뒤 잡생각을 떨쳐보려고 입술을 약하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 명호와의 지난 세월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영아, 조금만 참아. 나도 곧 자리 잡힐 거야. 자리? 그 사람의 자리란 결국 나의 희생 위에 앉아 있었던 걸까? 나는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죽지는 않았나? 아프지는 않나? 혹시 쓰러져 있지는 않나? 그 정도는 확인해야지. 버스는 2시간 넘게 달려 도시의 흔적이 사라질 즈음 창밖 풍경은 논밭과 오래된 전봇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흙 냄새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고 바람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류장에 내려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이번 버스에는 나이든 어르신 둘이 탔는데 그분들의 담배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유난히 강하게 풍겼습니다. 나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작아진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자. 말 걸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확인만 하고 돌아오자.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은 이미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은 모른 척 하더라도
막상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또 그대로 앉아 그 사람을 지켜보겠지. 버스는 작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내려서 첫 발을 딛자 흙먼지가 발끝에 일었고 서늘한 산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혔습니다.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이제 시작이야. 오늘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 길 끝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내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잔인한 진실일 줄은. 마을 입구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흙길뿐이던 곳에 반듯한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낡았던 가로등은 새 기둥으로 바뀌어 이른 아침 햇빛을 반사하며 희끗희끗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 명호의 고향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아닌 아스팔트가 꾹꾹 눌리는 감촉이 왠지 낯설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었던 건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흙먼지가 발끝을 감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마저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 마을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며 조용히 경고하는 것처럼. 집이 있던 곳에 거의 다 왔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분명히 서 있었던 낡은 슬레이트 지붕도, 대문 앞에 기울어진 감나무도, 시어머니가 벗어놓고 잊어버리던 고무신도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터였던 자리에 바람만 스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당 쪽을 지나갈 때 쓸려 올라온 흙냄새가 내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가 순간 40년 전 명호의 퇴근 신발에서 풍기던 냄새와 같아 나는 멈춰 선 채로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가 맞나?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터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부서진 장독대 잔해가 풀숲 속에서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레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더니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몸을 돌렸습니다. 햇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길 위에 초록색 조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공공근로를 맡은 듯한 안전지킴이 조끼였습니다. 그 노인은 한참 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매, 여기서 뭐 찾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장명호 씨가 살았던 집인데요. 혹시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노인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명호 말이요. 그 양반, 여기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났지요. 내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떠났다고요? 어디로요?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엔 촌사람 특유의 미묘한 불만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산 전체가 팔렸거든요. 대기업에서 골프장 만든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보상금 주고 다 내쫓았소. 나는 입술이 마르는 느낌을 느끼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럼 묘는요? 시부모님 묘랑 그 조상 묘터는요? 노인은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다 없어졌지요. 파헤쳐서 이장 보내고 그 일에 명호가 제일 먼저 찬성했소. 제일 먼저 도장 찍고 제일 먼저 큰돈 받았지요. 순간
귀에서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쿵, 크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노인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큰 돈이요? 얼마나요? 노인은 내 표정을 읽어내려는 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산 생각보다 값이 비쌌어요. 명호는 그 돈으로 울산 시내에 건물 하나 샀다더이다. 건물. 그 말이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발끝까지 전기가 내려오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게 내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가 건물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마을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 여자하고 산다 카대요. 그 여자. 그 말은 한겨울 국물이 목을 막는 것처럼 묵직하게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지만 손등에서 작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울산 중앙시장 근처에 있다더라고요. 빨간 벽돌의 5층짜리 큰 건물이라 찾기 쉽다 카대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제자리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어지러질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팔기 싫다던 땅을 이혼하자마자 팔아 건물을 샀다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고? 발밑에 떨어진 벽돌 조각을 밟자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가 서 있던 지난 50년의 삶이 금가며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리려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내 눈으로 봐야 한다.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 울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 심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체념 때문인지 어쩌면 마지막 희망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폐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거리의 신호등, 출근길 사람들. 그 속을 지나며 나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 먼 곳까지 온 건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와 매연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방 끈을 다시 조정하며 나는 노인의 말처럼 빨간 벽돌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지도도 필요 없었습니다. 중앙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건물은 도시 속에서 너무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5층짜리 반듯한 빨간 벽돌, 1층에는 카페가 있는 건물. 나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여기를 샀단 말이야? 말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숨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 멀찍이 떨어져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비가 갠 뒤 햇빛 같은 반사광이 2층 유리창에서 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햇빛 때문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건물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1층 카페에 다가가자 카페 안에 있던 직원이 불편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직원이 문틈 사이로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 앉아 계시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세요. 죄송한데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스쳤을 때 나는 내 모습을 비로소 봤습니다.
새벽부터 길을 헤치고 온 흙 묻은 신발, 땀에 눅눅해진 카디건, 얼굴에 번진 피로.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금방 갈게요. 걸음을 돌려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빵. 크지 않지만 분명한 경적 소리가 내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놀라 몸을 틀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는 단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장명호, 내 남편. 45년 동안 내가 업고 끌고 짊어지고 살아왔던 남자.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말끔한 셔츠에 정장을 걸치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여자. 머리엔 은색 장식이 달린 핀을 꽂고 있었고 옷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시선을 피했고 여자 팔을 가볍게 잡아 서둘러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었고 심장은 제자리를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명호가 맞아? 내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계단으로 걸어 들어갔고 여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명호가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며 가볍게 미소 짓는 모습을. 그 미소는 45년 동안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준 적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건물 옆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벽돌의 거친 표면이 팔꿈치에 닿아 따끔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어느 곳이 확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를 본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고 나는 그 속에서 작아지고 작아져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명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내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인도 블록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금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가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모든 대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다는 것,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 내가 여기 올 줄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명호는 목에 걸린 넥타이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왜 그렇게 생경하고 익숙하지 않았던지 그는 말했습니다. 선영아, 여기가 어떻게...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가려고 했어.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섞인 소리였고 한숨과 떨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서 있지 말고. 그 말투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알던 명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인의 말투였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에어컨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씁쓸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방금 전 직원이 나에게 했던 눈빛을 명호에게서도 반복해서 보게 될까봐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명호는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로 갔습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하는 손놀림을 보며 나는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 일과 마트 계산대에서 굳은 살과 주름이 선명한 손, 그에 비해 명호의 손은 40년 전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뭐 마실래?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거면 돼.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그 여유를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라테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김이 내 얼굴까지 스며들며 미묘한 쓸쓸함을 자극했습니다. 명호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만 기다렸습니다. 나 이혼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야. 한 문장 한 문장이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네. 너 지금 나를 안심시키려는 거지.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만 잠시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명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향 내려갔는데 집이 다 무너져 있더라. 내가 들어갈 데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그때는 다 포기하고 싶었어. 그의 말은 이해가 되기도 했고 이해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고 하던데? 명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조상묘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팔 수밖에 없었어.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렇게 팔라 했을 땐 안 했지만이라는 말하지 않은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나 건물 하나 샀어. 내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컵을 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라테 위에 있던 얇은 거품이 살짝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선우한테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좀 보태줬어. 보태줬다는 말이 천장의 형광등처럼 내 머리 위에서 윙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 아버지가 해준 거구나.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살짝 높은 굽소리가 카페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 차에서 내린 그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명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늦었네.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그 순간 명호의 표정에 작은 당황이 스쳤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를 보았습니다. 눈이 한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아, 전 부인이라는 분? 그 말은 내 얼굴을 한번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2장을 내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그동안
제대로 못해줘서 10만 원, 10만 원이 45년의 값어치라니. 내 손에 닿아 있는 지폐는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손바닥에서 팔로 올라와 가슴까지 번져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잘 살아.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내 눈가의 물기를 깨끗하게 말려가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가볍게 흔들리는 10만 원이 가방 안에서 파삭, 파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리 서럽던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 내 무릎 위에 올려진 가방 속에서 10만 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방은 조용했지만 그 종이의 마찰음은 내 귀를 찢을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10만 원이 움직일 때마다 내 45년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은 저물어가는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붉은 기운이 내 눈에도 스며들어 세상이 전부 피빛으로 번져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닿으면 손끝이 데일 듯한 뜨거운 빛.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갔을까? 왜 보았어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는 걸까? 버스가 멈추고 다시 달리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흘러가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한 사람처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숨도 깊게 쉬어지지 않아 드디어 집 앞 정류장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선우.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오늘 올 수 있어요? 얘기 좀 했으면 해서. 나는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에 작은 기대가 스쳤습니다. 아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집으로 걸어오는 길은 늘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선우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며느리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선우는 소파 옆에서 일어나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미안함이 교차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만났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고 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들의 말이 무엇일지 기다렸습니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아버지한테 말은 들었어요. 건물 산 것도 아파트 보태준 것도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다시 한번 배를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우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은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평생 돈 때문에 뭐라 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말하면 또 힘들어 하실까봐, 힘들어 할까봐 나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를 했다고? 아들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가 좀 편하게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잔소리한 게 그렇게 인상이 깊었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힘들다, 힘들다. 돈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재단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45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일하고 몸 부서지도록 버텼던 나는 아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로지 돈 걱정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10만 원의 의미를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명호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기억에서조차 나는 그저 조금 불편함을 준 존재였다는 걸. 내 심장 속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1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주고 싶었던 마지막이래. 10만 원. 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 비치는 건 미안함보다 당황함이 더 컸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이제 알았다. 너희 둘 다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거실을 나서는데 내 발끝이 가볍게 휘청했습니다. 선우가 급히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는 천천히 그 손목을 풀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좀 살아볼래.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에 남은 눈물을 말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정말 혼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내 얼굴을 때리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 이어진 골목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낡은 벽돌 냄새가 스며 있었고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 어릴 때 업고 다니던 길, 명호와 신혼초에 걸었던 길, 그리고 내가 수십 년을 오르내렸던 길.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열자 작은 원룸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텅 빈 공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넘게 몸이 기억한 가정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 그래도 이 공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내 호흡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싱크대 앞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 2장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0만 원. 남편이 나에게 준 첫 용돈이자 마지막 용돈. 45년의 흔적이 고작 종이 2장이라는 사실에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그저 지친 사람의 마지막 체념 같은 웃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 순간 내 어깨에 실려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호도 선우도 그 누구도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저녁 장사 시작하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양파 기름 볶는 냄새, 구운 고기 냄새, 부추전 굽는 소리. 그 소리에 내 배가 허하게 울렁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밥은 먹어야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직접 나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며칠 뒤 나는 마트 점장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저 내일부터 시간 조금 줄이고 싶어요. 점장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돈은 조금 줄어도 괜찮아요. 대신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피로와 나를 위한 첫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창밖을 보는데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시작하면 되지. 늦어도 상관없다. 45년 동안 한 번도 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9살, 내 인생 첫 페이지.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만, 누구의 아내로만, 누구의 짐으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 그 진실을 등에 지고 살아야 하는 건 오롯이 내 몫입니다. 나는 그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남편을 찾아간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편이 더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